제 아내의 고향 충청도에 아들같이 흉악한 거 말고 보일러 넣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필요에 따라 말을 바꾸지 않고 정직하게 진정성 있게 국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킬 후보입니까, 여러분? 일 잘하는 후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술을 잘 마시는 후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경제 대통령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검찰 대통령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네 편과 내 편 그리고 토착외구 같은 용어를 쓰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은 그것에 대하여 꼭 심판을 하고 네, 하나하나 들여다볼 표현들이 많네요. 자, 이렇게 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위기 극복 총사령관, 국민 통합을 내걸었고 또 윤석열 후보는 부패 정권 심판을 통한 정권 교체를 외쳤습니다. 판세는 그 어느 때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안개 속입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관옥 계명대 교수, 또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짧게 어제 이 시간도 다뤘기 때문에 짧게 두 분 의견 들어보면 경부선 유세 격돌 좀 동선으로 한번 의미를 파악해 본다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부산에서 서울로, 윤석열 후보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같은 길이지만 방향은 다릅니다. 네. 어제 밤에 12시에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하자마자 이재명 후보는 부산항으로 갑니다. 그래서 수출을 하는 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자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산에서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대구 그리고 대전 그리고 서울 이렇게 이어지는 유세를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낙연 전 후보라든가 정세균 후보는 호남에서 또 출발하죠. 그래가지고 모두 다 사실상 이제 강남 터미널에 있는 데서 모두 다 만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첫날의 어떤 마무리를 서울에서 이제 하나의 통합적인 차원에서 하겠다 그런 메시지를 들렸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서울 청계천에서 시작하죠. 그러면서 가장 이제 강조했던 거는 정권 심판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시작을 하는 그런 메시지를 서울에서 하고 그 메시지를 이끌어가지고 대전, 동대구, 특히나 이제 동대구가 텃밭이다 보니까 거기서 세를 크게 해서 보여줬고 그것을 이제 부산으로 이어가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의미는 김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고 저는 한 가지만 추가하자면 네. 현재 각 선대위가 지금 현재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에 연장선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경부선은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소 앞서가고 있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지지층을 잘 뭉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현재 약간 열세에 있기 때문에 결국 경부선 벨트에 많은 유권자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네. 부분을 흔들어야 되는 필요성 속에서 그렇게 동선을 짰고 그래서 겹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두 후보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내놨을까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이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위기 극복 총사령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유능한 것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고 위기를 성공과 성취의 토대로 만드는 바로 그 유능함입니다. 이 부패하고 무능한 민주당 정권을 정권 교체로 반드시 심판합시다, 여러분. 저는 정치에 발을 디딘 지 얼마 되지 않는 신인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부채가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저를 불러주시고 키워주신 국민 여러분께만 부채가 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지금 발언 속에 정치 신인을 강조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 한때는 이 정치 신인이란 말이 좀 비판적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만 이번에 쓴 정치 신인은 개혁과 좀 연결해서 쓴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 발언 중에는 앞서 발언은 없었지만 충청도에 사드 같은 흉악한 것 말고 보일러 놔드리겠다라는 말이 좀 눈에 띄기도 합니다. 메시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두 후보의 키워드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통합과 경제 성장,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정권 심판으로 우리가 좀 특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은 사실 위기 상황이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 국면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더더군다나 경제적으로는 세계 경제가 사실상 경제 전쟁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각박해지고 있고 네. 더 나아가서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데서 이제 전쟁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나든 안 나든 우크라이나에서의 긴장 고조는 뭐 유가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사실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줘요. 이것이 우리 같이 이제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 속에서는 엄청난 위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런 유능한 어떤 리더십으로 이러한 어떤 경제 위기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사실상 이제 극복하고 네. 경제 성장과 통합을 달성하겠다는 메시지를 지금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정권이 굉장히 부패하고 무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은 이 정권이 그러면 부패하고 무능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부패했다. 우리가 지난 과거 정권들을 보면 사실 권력형 부패들이 굉장히 있었어요. 지금 거의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나드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규정한다고 이게 국민들한테 호소력이 있을까? 그리고 이제 무능하다. 지금 이 현 정부가 사실은 경제 성장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코로나 국면에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꽤 좋은 성장률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것도 저는 이렇게 규정하는 것도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윤석열 후보가 정치에 입문할 때 반문반사체 이른바 이렇게 좀 표현을 했었는데 여전히 대선 국면에서도 그런 점을 부각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무능했냐, 잘했냐 이거는 이미 여론조사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조사상 나오면 한 40%는 잘했다고 하는 것이고 결국 60%는 잘 못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잘 못했다고 하는 부분에 국민들이 정권 교체의 열망을 갖고 있는 거고 윤석열 후보는 그거에 대한 정확한 타겟을 가지고 그 안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저는 일관된 메시지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정권 교체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보면 메시지가 계속 바뀌고 있죠. 처음에는 친문, 그러니까 경선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친문의 또 눈치도 봐야 됐고 그래서 공정을 주장하다가 그다음에 경선 통과 이후에는 차별화 전략을 꾀하고 지금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제 국민 통합을 얘기하면서 계속 메시지를 바꿔오고 있는데 이걸 네. 전략적으로 바라보는 그 긍정적 측면과 동시에 말 바꾸기라고 보는 국민의 시각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그 충청도의 그 사드 같은 흉악한 것 안 놓고 보일러 놔드리겠다는 메시지를 대전에서 하셨던데 네. 저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아마도 내일 정치권에서 이거 갖고 논쟁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 팩트가 우선 그 윤석열 후보가 사드를 충청도에 배치하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사실과도 다르고 그리고 사드를 흉악한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과연 동의할 수 있느냐. 사드는 방어용 무기죠. 그래서 북한의 핵미사일이 흉악한 것이고 사드는 방어용 무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사드가 흉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가 있는데 이걸 철수하겠다고 주장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추가 사드 배치는 반대한다. 이렇게 입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입장하고도 좀 다르다. 그래서 이것은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사드는 최근에 강원도든 충청도든 경상도든 어디든 설치하겠다라는 말에 대한 어떤 그거는 이제 그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설명일까요? 예.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데 어디에 설치하냐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거는 결국은 군사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군사 전문가의 판단에서 맡겨야 되는 것이 지금 충청도든 강원도든 그거는 그냥 예를 든 것이지 충청도에 배치하겠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네.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확대 해석해서 이걸 공격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사드의 추가 배치에 대해서 이제 불필요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 주한미 사령관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사드가 기존에 있으니까 패트리어트 같은 이 고고도 말고 저고도의 어떤 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결합이 될 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추가 배치가 불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온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거는 또 이렇게 어딘가를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거기에 주민들과의 어떤 갈등 관계가 꽤 많이 형성이 되거든요. 지금도 성주에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흔쾌히 동의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미중 관계가 아주 악화된 상황은 아니니까 지금 뭐 그 정도 우려할 건 아니겠지만, 지금 주한미군이 뭐 예컨대 오산이나 평택에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어떤 갈등이 진짜로 무력화된다 그러면 여기가 가장 먼저 타격 받는 그런 지역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해가지고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것이겠죠. 네. 대전에서 이런 이제 발언을 해서 두 분이 이제 생각이 다른 부분을 확인했는데, 지금 경부선 일정 관련해서 동선이 역순으로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메시지가 또 겹치는 부분이, 두 후보가 한 명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충청의 사위다, 윤석열 후보는 충청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언젠가 이 시간 어떤 평론가님께서 이런 어느 지역의 아들, 사위, 뭐 딸이다 이런 게 좀 구시대적인 구호라고 해서 한번 질문을 준비해봤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구시대적이긴 하지만 네. 또 그 정치인들이 어느 낯선 지역에 가서 일단 그 지역민들하고 자연스럽게 소통하려면 일단 그런 부분이 또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그 이재명 후보가 충청도의 사위라는 부분은 좀 그렇죠. 왜냐하면 김혜경 씨는 서울 출생이죠. 그리고 이제 장인 어른이 이제 충주 출신으로 돼 있고, 또 윤석열 후보도 서울 태생입니다. 근데 아버님이 이제 공주고, 이러다 보니까 두 분 다 뭐 직접적 연고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간접적 고향 같은 이런 연고인데, 네. 그런 것들이 뭐 지역에 가서 어쨌든 정치인들이 말을 하기에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측면이지, 그걸 가지고 또 유권자들이 우리 충청도 사람이니까 무조건 찍어야 된다, 또 이런 생각을 가지는 시대는 이미 지났거든요. 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관계 형성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호소력이 있는 구호다라고 보셨고. 아니요, 친근감을 만들어 놓는 데에는 그런 인연을 이제 강조하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사실 쓰여 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내가 여기에 고향이 어디고 뭐 이렇게 우리 부인의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일단은 이제 우리의 관계가 있는 거구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분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자연스럽게 접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 두 분의 그 충청과의 관계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제 충청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기가 사실 어디로 가느냐, 스윙보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지지가 가느냐, 윤석열 후보에게 가느냐에 따라서 대세가 가름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없는 인연도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선이 가까워지고 있고 또 선거 운동이 이제 시작되니까 네거티브 공방도 불이 붙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후보들은 물론이고 대리전도 설전이 거칠게 오가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윤석열 4대 불가론을 띄우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내부 전략이 담긴 이제 문건이 알려진 건데 저희가 한번 정리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내세운 윤석열 4대 불가론, 저희가 4가지를 좀 요약을 해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거짓과 비방으로 점철됐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 4대 뭐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런데 네. 사실 여기에 다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이게 윤 후보의 어떤 취약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아마 이 부분을 공략을 할 걸로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이제 따지고 보면 네,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앞서 지도자의 지나갔던 무능이다, 거. 예. 무지는 죄악이다. 뭐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TV 토론 상황에서 보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질문에 답변을 못하는 부분들이 꽤 나와요. 뭐 이런 부분들을 아마 지적하는 것 같고, 주술 신천지 이 부분도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뉴스 중에서 하나는 신천지 무슨 행사에 지금 윤석열 후보와 지금 김건희 씨의 이름이 등이 올라가 있다.
그래서 그 행사에 뭔가 참여한 거 아니냐. 근데 그 행사가 굉장히 사실 기괴한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신천지의 전 간부가 네. 뭔가 뭐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 속에서 본인이 수만 명의 어떤 당원들을 이제 신도들을 당원으로 입당시키는 그런 걸 했었다. 뭐 이렇게 양심 선언 같은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와 윤석열 후보의 어떤 관계 의혹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이 의혹 제기가 분명히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본부장 같은 경우도 이제 부인, 장모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다가 최근에는 이제 본인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이제 기차에서 뭐 다리를 뻗고 앉는 상대를 무시하는 그런 어떠한 태도, 권위주의적인 태도,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결정적인 건 이제 뭐 현 정부에 대한 어떤 정치 보복 같은 것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민주당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고 중도층을 이렇게 공략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네. 아마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4대 불가론이 나오니까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맞받아쳤냐면 선거 첫 유세부터 거짓말을 이재명 후보 측이 하고 있다라면서 일머리가 없는 무능한 후보다라면서 지사 시절에 경기도 지역 내 총생산, 영어로는 GRDP인데 이제 그러니까 지역 경제력을 좀 평가하는 지표를 말하는 건데 이걸 또 연결로 해서 후보가 무능하다라고 깎아내리고 있거든요. 제가 그 메시지 얘기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사실 그 이런 내부 문건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실제 내용을 보면 뭐 4대 뭐 불가론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신천지가 바글바글하다. 폭탄주 중독 환자에게 국정 운영 맡길 수 없다. 김건희 씨의 조작의 여왕이다. 사람 무시에 몸에 밴 아나무인 후보다. 뭐 이런 문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놓고 네거티브전을 하자는 얘기거든요. 과거에는 이런 이제 그 문건들이 이제 각 그 캠프 진영에서 선대에서 만들어지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유출되면 난리가 났었어요. 이게 이렇게 그러면 선거를 흑색 선전으로 몰고 가겠다는 얘기냐라고 하고서 난리가 났는데 지금은 이걸 좀 대놓고 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도대체 선거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1월 28일이었나요?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었어요. 네. 그 뒤에 뭐 바로 본인 스스로가 뭐 술 관련해서 네거티브를 했지만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양 진영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배우자 네거티브도 너무 심하다. 이제는 좀 정책 대결, 비전 대결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오늘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는데 공식 선거 운동을 하는데 내부 문건이라고 나온 게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네거티브전을 공공연하게 전개하자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런 선거 캠페인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계속 이제 본인의 이제 능력을 이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 과거 이제 그 경기연구원에서 나왔던 이제 저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의 성장률이 그 전에 이재명 후보 이전에 남경필 지사가 있었을 때는 한 66%의 경제 성장률을 가져오다가 지금 급격하게 떨어져 갖고 거의 뭐 그 2019년도에는 2.3%, 그다음에 2020년에 0.3%까지 떨어진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코로나의 상황도 있지만 2019년은 코로나 상황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2020년 초부터 코로나가 발생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외에도 지금 그 이재명 후보가 공약 이행률이 98%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공약 이행률 98%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오히려 경기도에 자체 평가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떤 그 유능함에 대해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게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지금 데이터로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덧붙이면 이재명 후보가 지난달 26일에 일체의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 야당도 동참해달라는 부분 아까 네. 언급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 당내에서도 사실 지금 유세 현장에서 하나하나 한마디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거티브하고 검증은 또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아까 4가지 주제에 관련된 것이 흑색선전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사실관계가 규명되는 것들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아니다, 흑색선전이다, 네거티브다 이렇게 몰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취재돼가지고 나온 것들은 다 거짓인가요? 그러니까 그건 좀 확인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경기지사 시절에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점점 나빠졌다. 제가 그걸 좀 조사를 했죠. 2018년에 이제 당선이 됐으니까 2019년, 2020년이 그 성과로 나오겠죠. 2021년 거는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2019년을 보니까 2.3% 플러스예요. 이게 전국 전체로 시도 단위 따져 보니까 7위 정도, 8위 정도. 그러니까 뭐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낮은 건 아닙니다. 2020년에는 플러스 1.1%. 이때가 이제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을 때인데 그때 1등이 세종시 플러스 5.1%, 2등이 충북이죠. 플러스 1.3%. 3등이에요. 나쁘지 않습니다. 네. 성장률로 보면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상대적인 그걸로 보면. 아주 절대적으로 경제 성장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나빠졌다는 수치로 얘기할 수 없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서 허위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덧붙이실 말씀 짧게. 그 경기도 네, 시간 같은 드릴게요. 경우에는 네. 평택, 화성, 이천 등등의 그 반도체 그 공업단지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서고 그다음에 인구도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다른 뭐 충청도나 이런 지역하고 비교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경필 지사 때에 비해서 경기도의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됐던 건 현실이고 사실이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자, 두 후보의 메시지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볼 텐데, 자, 이재명 후보가 박정희면 어떻고 김대중이면 어떻습니까? 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 통합을 전면에 내세운 측면이 있고, 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정치에 발들인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도 부채가 없다. 이 메시지에 대한 평가도 한번 들어보죠. 뭐 이거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실용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이 사실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심각한 위기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든 이 역량을 다 결집해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지금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위기 극복에서 가장 선결 조건은 사실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후보 같은 경우 진영을 넘어서 역량 있는 분이면 모두 다 기용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통합정부 만들겠다. 그래야만 사실은 이 위기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제 성장을 이루고 국민들의 어떤 이익을 사실상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선결 조건이 저는 통합이라고 보는 거고요. 네. 이 통합을 외치지 않는 것, 예컨대 지금 오히려 분열을 조장한다는 것은 지금의 위기 상황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홍준표의 정책이든 뭐 박정희의 정책이든 다 갖다 쓰겠다 이랬는데 그 앞에 이재명 단서가 후보가? 네. 네,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거에 단서가 있어요. 뭐냐면 좋은 정책이라면 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이 원한다면, 국민을 위해서라면 이런 단서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좋은 정책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러니까 좋은 정책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이 다른 거죠. 즉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좋은 정책이 있고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좋은 정책이 있어요. 나라를 끌고 가는 방향에서. 그게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그 어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통해서 매물이 나오게 하는 방향을 택했던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공급을 해라라고 주장했던 것이고요. 또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도 그래요. 선의로 국민을 위해서 선택했다고 하지만 결국 시장이 급격한 왜곡을 가지면서 오히려 세입자들이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이거를 실용적으로 갖다 쓰겠다 그러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이게 무슨 국민 통합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적 요소들, 즉 가치관의 차이가 정책의 차이를 만들고 그 정책의 차이가 대한민국 미래 비전의 차이를 만든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거가 가까워지니까 사실 두 분의 해설이 주로 겹치기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많이 대비가 돼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 질문은 이제 안철수 후보 캠프 측의 유세 현장 질문인데,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다시피 유세 첫날 안타깝게도 사고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일단은 안철수 후보 캠프 측에서 공식 선거 운동을 잠깐 중단했기 때문에 앞으로 유세 일정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추후 또 취재를 통해서 확인하기로 하고, 일단 안철수 후보의 유세 분위기도 발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 양당 후보 그리고 그 가족 과연 도덕적이고 백격합니까?
공정한 나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남성 후보 세 사람 중에 군 출신, 군대 제대로 갔다 온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군대도 가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국군 통솔할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 전두환 시대로 역주행할 것이냐 아니면 대전환의 미래로 정주행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역사적 고비고비마다 대한민국을 개혁과 진보의 길로 이끌었던 호남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역사적 퇴행을 막고 주 4일째 녹색 복지국가 만들겠습니다. 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저희가 제목을 안철수 후보는 TK, 심상정 후보 호남 이렇게 달았는데 먼저 안철수 후보. 앞서 이재명 후보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을 했습니다만 안철수 후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라고 말한 메시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이 안철수 후보가 갖는 어떤 그 생각은 이재명 후보와 약간 동일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국면을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보고 전환의 상황 뭐 이렇게 간주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고 이때 과학과 경제 발전 없이 새로운 성장 동력의 어떤 만들어지는 거 없이 우리의 미래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화의 첫 걸음을 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추모 이걸로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지금 단일화를 촉구하고 있잖아요. 네. 대구 경북 시민들은 어떻게 보면 단일화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단일화를 지금 뭐 천명을 해놨는데 지금 뭐 나는 의사가 다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안 받는다. 이 대구 경북 지역의 유권자들이 거기다 압박을 해달라. 뭐 그런 메시지도 거기에 같이 담겨져 있다. 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심상정 후보가 이제 호남에서 출발을 하는데 전두환 시대로 퇴행이냐 아니면 대전환의 미래로 가느냐 뭐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본인은 이제 미래로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전두환 시대의 퇴행 이것의 의미는 저는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지속적으로 이제 뭐 이 현 정부에 대한 어떤 뭐 수사 그렇죠? 적폐청산 수사 뭐 이걸 하겠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그것이 사실상 정치 보복으로 이제 판단이 되면서 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과거의 전두환 시절과 무엇이 다르냐 뭐 이런 시대로 우리가 갈 것이냐 아니면 미래로 갈 것이냐 그걸 선택해달라 뭐 이렇게 대비를 시킨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안철수 후보가 이제 그 대구의 이제 심장, 그러니까 보수의 심장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네. 저는 그거로 그동안 뭐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느냐, 윤석열 후보 단일화. 물론 지난번에 단일화 제안을 하는 순간 사라졌지만 이번에 확실하게 못을 박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성주의 사드 기지도 방문하면서 안보의 이제 필요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TK에 가서 이제 박정희 생가를 또 방문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TV 토론을 통해서 이제 노동 이사제 같은 이제 보수의 담론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제 오히려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일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애매한 중도에서 좀 더 중도 보수적인 방향으로 정치 스탠스를 조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네. 그 과정에서 어쨌든 단일화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TK에서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저는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도 역시 오히려 진보의 심장으로 들어갔다고 보고 저는 민주당에서 상당히 좀 약간 꺼림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결국 정의당이 민주당의 그 개혁으로 가는 중도로 가는 데 있어서 개혁 진영에서의 뒷문이 열려 있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상정 후보가 좀 더 개혁적인 목소리를 낼수록 민주당의 입지가 좀 축소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점으로 이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의 해설 속에 단일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단일화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 계속 같은 제목인데 후보 단일화에 대한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는 분위기 속에서 김재원 최고위원 발언인가요? 동메달이 금메달을 뺏을 수 있는 길을 생각한 것 같다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동메달이냐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는 3월 9일 날 결정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지지구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당장에 지금 지지율로 모든 것이 굳어진 것처럼 얘기를 하면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우리의 교훈이 적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난 재보선으로 가면 오세훈 현 시장이 그 당시에 지지율이 더 떨어졌어요. 하지만 적합도가 더 높았었습니다. 네. 지금 딱 반대예요. 안철수 후보가 적합도는 높은 편이고 지지율 상으로 보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그때 상황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그 당시에 어떤 여론조사 방식이 합당한 거죠. 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걸 못 받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안철수 후보로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돼서 이재명 후보랑 본선에서 싸운다라고 하면 지금의 데이터로 보면 훨씬 더 크게 이겨요. 그러면은 야권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은 더 지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지 지금의 어떤 야당 일당 프리미어를 받은 윤석열 후보가 이걸로 해가지고 내가 지지율이 높으니 무조건 여기 들어와서 오늘 이준석 대표가 좀 너무 세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만만한가 보다 옛날 하던 대로 그냥 양보해라.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를 안철수 후보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래서 저는 거의 이 단일화는 결렬의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일단 단일화 불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교수님 설명이었는데, 이 발언을 듣고 나서 또 이 교수님 얘기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단일화 얘기에 촉각을 좀 민주당이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은데, 안 후보와 연대 가능성을 또 다시 제기한 또 발언이 있었거든요. 한번 들어보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가 이념과 진영에 관계없이 국가 경영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들을 널리 쓰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이념과 진영이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유승민 전 후보나 이런 분들 굉장히 능력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유승민 전 후보 같은 경우 그런 분들도 충분히 같이 이 위기 극복에 동의하고 본인의 어떤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준다고 하고 하면 충분히 임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이 발언은 이제 민주당이 단일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말하고 있는데, 그 발언 내용 중에 유승민 전 의원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 보도를 좀 전해드리면, 사실 경선 주자였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언제 좀 역시나 얼굴을 비칠 것인가 관심을 모았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내일 모레 정도에 이제 윤석열 후보를 만날 것이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좀 같이 포함해서 질문드리면요. 그렇죠. 그 유승민 후보가 그 경선 이후에 전혀 이제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고, 홍준표 후보는 계속 메시지를 내면서 윤석열 후보를 비판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오늘 대구에서 또 같이 합동 유세를 하면서 그나마 이제 원팀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그 유승민 후보도 조만간 같이 행보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성호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총괄 단장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후보를 공통합정부를 얘기하면서 내각의 입각을 얘기하고 이러던데, 저는 그 의지는 알겠으나 거의 불가능한 시나리오를 얘기하고 계시다. 오히려 유승민 후보의 가치를 올려서 결국 이제 국민의힘에 오히려 지지 기반을 또 두텁게 하는 효과를 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고, 그다음에 저는 안철수 단일화 부분은 저는 성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했다는 것만 봐도 거의 50%의 일단 제안 자체만 갖고도 이미 50%는 넘어섰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어쨌든 합의의 룰 같은 경우가 남아 있지만 절묘한 합의의 룰을 잘 찾으면 될 일이다. 거기에 김재원 의원 같이 금메달 뺏는다라든가 여러 가지 안철수 후보나 그 진영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은 가능한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 정권 교체 열망이 워낙 큰 만큼 어쨌든 단일화의 묘수를 찾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단일화에 대한 전망이 두 분이 엇갈리네요. 네. 저는 정권 교체가 사실 지금의 어려운 국면, 위기 국면을 잘 해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질 때 국민들이 그 의미를 찾는 것이지,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실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건 저는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갈등과 분열, 뭐 또다시 수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또 길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혼돈의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경제 성장 이런 거에 이룰 수가 있는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아마 민주당은 어떤 형태로든 제 정치력이 결합해서 통합하고 힘을 합쳐서 문제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 아니냐. 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유승민 후보 전 후보의 공약을 받았잖아요. 사회적 서비스 정책 공약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후보들 또는 뭐 좋은 이제 다른 진영의 인물들의 어떤 정책들도 다 수용을 해서 지금 우리한테 앞에 놓여 있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로 우리가 받아들여주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몇 가지 얘기만 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공약집에 여성 비하 표현이 등장해 논란이 일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이 해당 단어를 즉시 삭제하고 책임자를 해촉을 했습니다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단어를 좀 낯설어 해서 찾아봤는데 어떻게 여성이 급한 상황에 어떻게 해라는 말만 반복하며 대처한다는 취지로 조롱조로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쓰이는 용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대선이 다가올수록 뭐 한마디 민감하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약집에 들어가는 단어 하나하나 좀 세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한 공당의 대통령 후보의 공약집입니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인수위로 넘어가고 그것이 정책으로 만들고 입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여러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 표현에 이제 함축된 내용은 뭐냐면 여성은 무능하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어떤 위기 상황이 오면 도망간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표현이 어떻게 검증도 안 되고 감수도 안 돼가지고 공약집에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정권을 잡을 준비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뭐 실수가라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 네. 이 안에 이 단어를 쓰는 사람은 실수가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의도된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걸러내지 못하는 그 정도의 어떤 능력이라 그러면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더 이해를 돕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어떻게라는 단어가 왜 나왔냐면 공약집에 지난해 이제 인천 흉기범죄 사건 당시에 경찰관 대처를 설명하면서 경찰관이 그때 이 말을 하면서 사건 현장에서 범죄를 외면했다는 비난도 있다는 문구 때문에 나온 말이죠. 그렇죠. 이게 그 당시에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공약집이 아니고 이게 사법개혁 그 공약을 발표하는데 보도 자료를 낸 겁니다. 그 보도 자료에 이제 참고 자료로 이제 들어갔던 이제 백데이터인데, 네. 거기에 이제 그 관련 내용 보면 이제 담당자가 이걸 작성하면서 이 사건 경위에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경찰이 이제 어떻게 하면서 범죄를 외면하고 피해자 결국 흉기에 찔려 중태, 이런 이제 그 내용을 적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인터넷에서 회자되던 이야기를 그냥 여과 없이 작성했는데, 네. 이거는 좀 신중하지 못하고 굉장히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네. 것도 세부적인 내용이라 하더라도 한 줄 한 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국민의 마음에 상처가 가지 않게끔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의도성을 부인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라고 표현을 해야지 어떻게 어떻게라고 적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좀 성찰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렇게 해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캠페인을 놓고 이번엔 고민정 의원과 이준석 대표가 설전을 벌였는데, 이제 고민정 의원이 먼저 SNS에 글을 올렸죠. 많은 반려동물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 표명을 해줬다라는 이제 글을 올렸고, 이걸 공유하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한마디 붙이죠. 당 대표로서 동물에 대한 선거운동을 지시할 계획이 없다라는 이제 붙이면서 설전이 오갔는데, 사실 이 사안 말고도 두 사람 사이 좀 SNS 공방이 몇 번 있었거든요. 네. 뭐 그런 어떤 맥락의 연장선이다라고 보는데요. 네. 반려동물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반려동물을 지향하는, 중시하는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이 질문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육되던 개를 구조를 해가지고 그걸 한 7년 동안 기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식용 관련해가지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금지하는 걸 이제는 우리도 검토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찬성을 했어요.
반면에 이제 윤 후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식용 여부는 선택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본인도 반대한다. 뭐 이 입장을 이렇게 정리했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견이 있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그 유기견을 또 입양을 하고 그다음에 반려견을 4마리, 반려묘를 3마리나 7마리나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반려동물에 대해서 애정이 어느 분보다 깊고 그래서 반려동물 쉼터 확대라든가 표준수가제 도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 대한 공약을 내고 있고요. 저는 뭐 고민정 의원이 여러 가지 뭐 그 차원에서 캠페인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저는 그 자체로 뭐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다만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저렇게 뭐 강아지를 이용해서 어쨌든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좋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거보다는 뭐 윤석열 후보 같이 실제로 본인이 7마리나 되는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그 어려움을 알고 그에 따른 공약을 내는 후보가 더 반려동물에게 앞으로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국민들이 판단하리라 믿습니다. 네. 아직은 좀 일반적으로 낯선 화두이긴 합니다만 이른바 동물권이 대선 전국 한복판에 좀 등장해서 반가워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욱 계명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